안녕하세요. EBS 유탐스러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2강, 4강, 6강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네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짝수강은 다 검정색 옷을 입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60강짜리라 30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맞출 것 같은데 검정색 옷을 입으면 선생님 좀 자신감이 붙어요. 좀 수축돼 보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도 선생님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 이어도, 간도와 같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약간 민감한 문제들이 걸려있는 그런 지역들 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 그리고 우리의 땅 바다인데 일본과 중국에서 조금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독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는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민간 개인적으로나 이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광고는요, 미국 유명 신문지에 실린 독도에 관한 광고입니다. 가수 김장훈 씨가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광고를 했는데요.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본어로도 일본 신문에는 안 실어주겠죠? 일본어로도 이렇게 좀 어디다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독도는 당연히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지배라는 그런 점에서도 봤을 때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땅인데 왜 일본이 계속 자기들의 영유권이라고 주장을 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독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넓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평지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이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런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호시탐탐 이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은 독도의 어떤 점에 반했을까? 그런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의 땅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이 독도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위치 공부할 때 배우셨죠? 우리나라 가장 동쪽 땅, 극동이 바로 독도입니다. 이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보다는 이 경도, 동경 131도 52분 이라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132도에 가까운 그런 위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고요. 그리고 해도 당연히 빨리 지겠죠. 일출과 일몰이 가장 빠른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일몰을 제시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틀린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독도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경선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선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라는 큰 두 개의 섬과 그 다음에 한 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섬인데요. 이 동도와 서도에 새로운 명칭이 2012년에 부여가 됐어요. 우산봉이라는 봉우리 이름과 대한봉이라는 봉우리 이름이 부여가 됐는데, 조선시대 때 삼국사기부터 기록을 보니까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어요. 독도는 정말 많은 이름으로 불렸는데 우산도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연속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산봉이라고 불렸고요. 대한봉은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도의 위치도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이 우산봉, 대한봉의 실제 모습이고요. 동도가 조금 서도에 비해서는 완만해요. 그래도 좀 경사가 전반적으로는 둘 다 급한 바위섬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자, 행정구역상으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 독도는 어떤 광역자치단체, 도에 속하냐?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인데, 여러분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 아시죠? 독도에도 편지를 쓸 때 이제 도로명 주소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부여가 되어 있냐면, 동도는 이사부길이에요. 신라 장군 이사부. 신라 장군 그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신라의 땅으로 편입을
다는 거, 그 역사적인 인물을 여기다가 길에다가 붙였고요. 안용복, 조선시대 어부였던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왜 독도랑 울릉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너네가 계속 와서 고기를 잡냐, 오지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왔던 아주 용감한 분 이름을 이게 길에다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명 주소도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독도가 왜 우리나라의 땅이냐, 지리적인 당위성을 볼 때요, 이 독도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섬 유인도가 울릉도예요. 그리고 독도에서 그나마 가까운 일본 섬은요, 오키섬입니다. 거리적으로 봤을 때도 울릉도에 훨씬 가깝습니다. 울릉도와 약 87.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고요. 자, 그래서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요. 물론 독도에서도 이 울릉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이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에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울릉도 어부들이 독도 인근 바다에 가서 물고기도 잡아오기도 했고요. 그 남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나, 잘 갔나 안 갔나, 무사히 도착했나, 우리 아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잘 도착했나, 밥은 먹나, 이거를 그 독도 주변에서 밥을 질 때 솟아오르는 연기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미 옛날부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던 지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땅이고요. 그러면 이 독도는 어떻게 탄생했냐? 독도의 자연환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제주도나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폭발한 화산이 해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은 신생대 제3기 때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아주 깊은 바다, 수심이 한 2000m가 넘는 동해 깊은 바다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끔 이걸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해요. 얘들아, 독도랑 울릉도랑 제주도 중에 어떤 섬이 제일 나이가 많을까? 어떤 섬이 제일 나이가 어릴까? 가장 최근에 탄생했을까? 만들어졌을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독도? 이래요. 그럼 내가 왜? 그러면 작으니까. 그래서 내가 베이비? 그러면 응, 그래요. 그러면 독도가 점점 자라니? 그럼 또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형은요, 사람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사가 완만하고요, 고도가 낮고요, 오히려 작아지는 게 지형이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독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독도는요, 옛날에 비해서 점점 작아졌어요. 하나의 바위섬이었다가 두 개로 쪼개질 만큼 오랜 세월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해발 고도도 많이 낮아졌죠. 오히려 아마 계속 시간이 흐른다면 독도는 계속된 침식으로 작아지는 게 그 순서에 맞는 거예요. 지형의 순서에 맞는 거예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요, 제주도, 울릉도보다 훨씬 더 할아버지 산이에요. 독도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그 다음 울릉도고, 그 다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가장 최근에 탄생한 화산인데,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도 이 울릉도와 독도는 거의 유사한 지질 구조, 그런 암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도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독도는요, 그 폭발한 용암의 종류가 조면암질 용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산 지형할 때 배우겠지만, 이 조면암질 용암의 분출로 경사가 매우 급한 종상 화산체예요. 종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런 순상 화산체와 비교가 되는 경사가 급한 화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동해에 위치하다 보니까 파랑의 침식 작용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에서 우리가 배울 이런 급한 해식에 바다가 침식한 절벽, 그 다음에 시스텍, 여기 시스텍이 보이나? 여기 촛대바위 같은 게 있거든요. 시스텍과 같은 촛대바위, 그 다음에 씨아치, 아치 모양의 지형이라 그래서 씨아치라 그러는데, 이런 독립문 바위라든지 여기 코끼리 바위도 보이죠. 이런 코끼리 바위와 같은 다양한 해안 지형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독도의 숨은 그런 경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이 아까 해드렸고요. 전반적인 독도의 자연환경은 잘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독도의 지형을 살펴봤다면 독도의 기후는 어떤지, 사실 이 울릉도와 비슷한 위도에 있고요, 울릉도와 같이 동해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물론 강수량의 패턴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울릉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완벽히 고른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연교차, 8월 평균 기온과 1월 평균 기온의 그 차이가 연교차였죠. 연교차도 작고요. 그 다음에 겨울 기온이 우리가 중요한데 겨울에도 0도 이상이에요. 평균 기온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강수량도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강수량과 거의 유사한 그리고 강수일수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온화하면서 약간 습윤한 그런 기후를 나타내는 해양성 기후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막 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해양성 기후다 정도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리적인 정당성, 당위성,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지리적인 당위성을 살펴봤다면 역사 속에서는 우리 독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삼국사기에 보시면 이 우상국이라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우상국이라고 불렸대요. 신라시대 때는 그때부터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그 지리지에서도 우상과 무릉이라고 해서 독도의 옛날 이름과 울릉도의 옛날 이름이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못 읽어서 안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독도와 울릉도가 뭐 서로 같은 생활권이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아주 무수한 자료에서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본의 자료에서도 독도는 우리 조선의 영토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니까 조금 황당한 거죠. 자, 그래서 탐스러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지도상에 표시된 독도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팔도 총도인데요. 이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독도예요. 우산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독도고요. 오른쪽이 울릉도예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울릉도의 오른쪽이 독도죠. 이건 약간 특이하게 왼쪽에 독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지만 이 종이상의 뭐 판형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기는 한데 정확한 이유는 사실 모르죠. 아무튼 왼쪽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생각하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울릉도의 왼쪽에 이렇게 쏙 넣어서 안쪽에 넣어서 표기를 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 다음에 아국총도에서도 독도가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요. 1785년 18세기 후반에 삼국 접양지도라 그래서요. 이 일본 주변, 조선,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 국가를 색깔을 달리해서 표기한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조선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클로즈업 했더니 울릉도와 독도도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의 한반도와 같은 색깔이라는 거는 조선의 땅으로 이미 얘네들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심지어 글자도 이렇게 적혀요. 조선의 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걸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죠? 이 근거를 막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일본도 지금 당황스럽겠죠. 아무튼 이런 근거 자료가 있고요. 그러면 지리적 당위성과 역사적 당위성으로서도 충분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근거로서 밝혀졌지만 이 독도를 계속 노리는 일본은 이 독도의 가치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한번 편입을 시켰던 그 근거로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독도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경제적 가치를 먼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독도 정말 엄청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먼저 처음에는 살살 한류와 난류가 만드는 조경수역이에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위도 한 37도, 38도 정도의 위도가 되면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만나는 구역이 생깁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수역이 바로 조경수역인데요. 이 조경수역은 이렇게 얘기하죠. 황금어장이다. 오,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한류도 만나고 난류도 만나니까 한류성 어족도 잡히고 난류성 어족도 잡히겠죠. 그래서 오징어, 난류성, 명태, 한류성, 대구,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이 생선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기도 하지만요, 가장 많이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어족 자원과 관련해서 욕심이 많은 국가예요. 그런데 이 독도 바다를 보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야.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그 맛있는 고기들이 막 엄청나게 그냥 떼지어서 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이 두 번째를 보시면 무조건 우리가 이 독도를 지켜내야 되는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 가스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 메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 자원이 이 독도 심해저에 엄청나게 매장돼 있어요. 선생님 지금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데 어떤 정도냐? 천연가스 지금 현재 수준의 사용량을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60억 톤이 있답니다, 여러분. 252조 원의 가치를 가진대요. 너무 커서 선생님도 감이 잘은 안 오지만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30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근데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요, 지금 심해저에 있죠. 그래서 이런 저온 환경, 그리고 고압 환경에서 이 가스가 물과 결합해서요, 고체처럼, 얼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타긴 타는데 얼음에 불 붙인 것처럼 이렇게 타요. 되게 신기하게. 얼음에 불이 붙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에다 불을 붙인 건데요. 그래서 불타는 얼음, 버닝 아이스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도 수심 200m 이하에는요, 가치가 있는 해양 심층수가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표층수에 비해서요, 이 태양광선이 도달을 안 해요, 여러분. 태양광선이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거나 하면서 나오는 그런 유기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해양 심층수로 앞으로 식품이라든지 의약 부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 용도가 아주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독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그죠?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에게는 판매되지 않지만 독도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주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 수능 치고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지형학적, 생태학적 가치로서 독도는 선생님 갑자기 사라졌죠. 칠판 주게 좀 죽고. 자, 지형학적, 생태학적 가치로서 좀 보시면요. 여기는 또 지질학자들에게는 또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쓰죠. 빙산의 일각이 이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독도는요, 이 전체 독도 지형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 해저 화산의 진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증거라고 해야 되나? 지질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서 화산이 진화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해산이 탄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도는요, 사실 독도는 바위섬이기 때문에 토양층이 두껍진 않아요. 그 말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막 다양한 식물이 어마어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또 그렇죠. 이 자연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50여 종의 식물도 있고요. 선생님 얘는 좀 별로 안 좋아요. 비둘기 제일 싫어하는 새인데 흑빌두기와 같은 그런 되게 특이한 그런 새라든지 괭이갈매기, 독도의 마스코트죠. 이런 괭이갈매기와 같은 새들의 번식처로서 자연적 가치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1982년에 천연기념물로 이 섬 전체가 지정이 됐어요. 천연기념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나무나 동물만 이렇게 지정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마라도도 천연기념 자연보호구역이고요. 말이 바뀌었거든요. 천연기념물을 어떤 구역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때는
천연보호구역이라고 나중에 말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독도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를 하고 있고요. 2005년부터는 이 보호를 하다가 2005년부터는 이 일본이 계속 이 땅을 주장하니까 일반인에게 조금씩 개방은 하고 있지만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해양과학기지까지 생기면 이 독도 주변 수역을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커지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거기다가 군사안보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극동입니다. 울릉도보다도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뭐 우리나라 북한과의 뭐 군사적인 무슨 충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통신시설까지 설치를 하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영해와 영공이 좀 더 동쪽으로 확대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영토 주권적으로도 독도는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엄연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고 그 주변은 영해죠. 일본이 계속 이렇게 독도를 영유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 들이밀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이렇게 말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게 노리는 게 그겁니다.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 더 강대국들과 좀 친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적어도 완벽히 일본 땅은 아니더라도 뭐 중간 정도의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걸로라도 편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말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 얼마나 그저 깜짝 놀랐겠어요. 일본이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1905년에 러시아와 일본 러일 전쟁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럴 때 독도를 슬그머니 편입을 시켰습니다. 왜? 러시아와 이 위치가 훨씬 자신들의 영토보다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였던 거죠.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돌려줘야 돌려주는데 거기다가 기입도 다 했죠.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다시 넘어옵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이 되면서 편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독도의 가치를 알면서 다시 이런 호시탐탐 노리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지켜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 노래 하나에 다 선생님이 담을 거예요. 가사 하나가 주옥 같은 가사예요. 이걸 학교에서 막 감정에 감정에 빠져가지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고 그러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리적인지 한번 볼게요. 울릉도에서요, 동남쪽으로 200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200리면 한 80km가 되거든요. 실제는 아까 한 87.4km 정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 하나의 생활권이었다는 거, 가깝기 때문에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래요. 실제로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는데 오랜 침식을 받다가 이제 2개의 섬과 여러 개 89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독특한 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새들의 고향, 그래서 천연기념물 336호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볼게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였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울릉군에 속합니다. 자, 동이 132도. 우리나라의 극동이구나. 평균 기온이 12도, 강수량이 1300 정도로 매우 스비운하고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냅니다. 가사 하나가 정말 그죠? 그 다음 오징어, 꼴뚜기, 그죠? 그만큼 거북이도 있나요? 자, 그만큼 다양한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다 보니까
황금화장이죠. 연어알, 물새알, 그죠? 새알도 많고 뭐 대합실 여러 가지 해녀도 활동을 했었고 17만 평방미터의 우물하나 분화구인데 이거는 약간 조금 오류가 있긴 합니다. 사실 분화구라고 알고 있었던 곳이 분화구가 아니래요. 독도의 분화구는 저 바닥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수심이 아주 깊죠. 그 해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증왕 신라왕 때 우상국이라고 불렸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 아까 50쪽의 셋째 줄 그거 선생님 보여줬죠. 거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러일 전쟁 직후에 그죠? 얘네들이 1905년에 독도를 가져가 버렸죠. 이사부 장군이 웃고 있답니다. 이사부 장군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가사 하나하나에 잘 집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도에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한 이유는 뭐냐? 조금 이따 배울 이어도나 간도에 비해서 시험에 나왔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도 앞으로도 계속되고요.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그 기출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도를 배울게요. 이어도는요, 이제 일본이 아니고요. 중국과의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2013년 그 하반기부터 방공식별구역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닌데요. 이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된 그런 범위에서 좀 이렇게 그 군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아니었답니다. 이 이전에는 지금은 개편을 해서 바뀌었는데 중국이 거기를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은 거예요. 이어도를. 왜? 우리가 이 이어도에다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엄청 멋있게 세웠거든요. 부러운 거죠.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어떠한 신경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어도의 가치 그리고 이어도는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이어도는요. 우리나라의 극남 가장 남쪽 땅인 마라도에서 149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도 각각 유인도의 거리가 훨씬 짧아요. 그런데 이 이어도는요. 도자라는 섬 도자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수중암초예요. 수심 한 4.6m 아래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심 4.6m는 내려가야지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설의 땅이었습니다. 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나 아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상향이라든지 해녀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약간 유토피아적 파라다이스와 같이 그렇게 여겼고요. 그리고 이어도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어도를 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도를 보면 죽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어도는 파도가 10m 이상 쳐야 이어도의 이 바위가 살짝이 보인대요. 이어도 보는 순간 이러면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파도가 10m, 아파트 높이 5층짜리가 나를 덮치는데 그래서 근거 없는 전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어도 보면 죽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아무튼 이어도는 이 수중암초예요. 이 수중암초는 섬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영토나 영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안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를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넣고 싶은 거고요. 우리나라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당연히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오는데 중국이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긴 해요. 왜냐? 이렇게 좁으니까 서로가 200캐리씩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겹치긴 하는데 한중 중간 지점, 기선으로부터 정확히 딱 반반으로 나누면요. 이 이어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인도나 암초는 가까운 유인도에 포함이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가장 가까운 유인도가 어디였습니까? 마라도죠. 마라도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어도도 우리가 관할하는 게 관할권을 가지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좀 이렇게 더 밀고 싶은 거고, 우리가 주장하는 중간선, 야 그냥 똑바로 그냥 중간으로 자르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하는데, 중국은 계속 이쪽으로 조금씩 더 밀고 있는 거죠.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어도는 위치가요, 여러 그 외국 선박들이 지나가는 해상 교통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중일의 거리가 좀 가깝다 보니까 나중에 군사 전략적인 위치로서도 아마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여기가 고기가 또 많이 잡힌대요. 뭐 갈치라든지 민어라든지 약간 난류성 어족들이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량 자원 때문이라도 욕심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독한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기다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수심 41m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헬리콥터 이 기지도 만들고요. 헬리콥터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기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연구 시설들을 다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이어도가요, 위치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자연재해로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태풍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장 정보도 얻기도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도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간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간도는요, 마찬가지로 중국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나라 영토인 간도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간도는 이 사이간자의 섬도자예요. 근데 지금 그 간도의 사이섬은 그 별 의미가 좀 이상하게 됐고요. 아무튼 간도의 범위는 서간도 이만큼, 북간도, 뭐 연해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정말 찾아야 될 우리의 간도는 이 지점이에요. 지금 그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위치한 이 북간도, 동간도로 불리는 이 간도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땅으로서 찾아야 될 중요한 지점인데, 이 간도는요, 지금 북쪽에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연교차가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대륙성 기후의 마찬가지인 특징, 소우지예요. 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비가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간도에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이 거기를 개척하고 싶어하고, 고구려도 그쪽을 영토를 넓히고 싶어하고, 바레라는 나라도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우지지만 그 주변에 산림 자원이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나무는 물을 저장하죠. 그 나무가 저장한 물이 지하수가 되고요. 그 지하수가 하천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천이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 백두산, 두만강 이 남쪽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경사가 매우 험하고 급합니다. 그런데 이 두만강 북쪽 간도 지방은요, 전체적으로 평평해요. 그리고 토지도 비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가서 벼농사 지대로 개간도 했고요. 그 밖에 잡곡 생산량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잡곡 생산량도 매우 높습니다.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와 같은 그런 약간 냉량성 작물들이 잘 자랍니다. 거기다가 이런 지하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대요. 고구려 시대 때도 여기서 캐는 철광석 가지고 강철검 좀 만들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하 자원과 산림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 거기다 여기는 특히 산림 자원 침렵수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수님이에요. 이 단수님 침략수림이 가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간도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되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그렇게 쉽게 넘겨줄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여러분? 평평하고요. 우리나라도 평지가 매우 고픈 나라인데 평평하고요. 하천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간도도 우리나라 땅이라는 역사적인 당위성 혹은 역사 속에서 우리 간도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보기 전에
고조선부터 당군 할아버지부터 고구려 발해까지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어요. 지금 보면 봅시다. 뭐 고구려 시대 때 장군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해 도읍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항일항쟁도 많이 이루어졌죠. 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도 있고요. 좀 북쪽으로 가면 하얼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생가도 이 간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비 또 항일투쟁의 증거로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나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 영토라는 거, 우리의 땅이라는 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던 곳이에요. 이미 친숙하게 느껴졌던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고대부터는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이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청나라와의 이 그 국경을 확립하는 과정에서요. 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청이요. 협의를 해서 백두산의 그 중턱에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를 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토문강이 문제입니다. 이 토문강의 해석을 두고 중국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투문강이잖아. 그런데 토문은요. 사실 여기 보시면 선생님 계속 돌려서 미안해요. 자, 좀 돌릴게요, 여러분. 여기 있네. 토문강이 이게 토문강이야. 숭화강의 지류긴 한데 옛날부터 이 토문강이라고 불렸던 토문강이 있는데 중국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문강의 동쪽으로 경계를 하면 이거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거 두만강이잖아 라는 하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국경이 유지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또 없어졌어요, 여러분. 왜 없어졌을까요? 일본이 없애버린 겁니다. 선생님이 일본이 없앴는데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으니까 없애버렸는데 이 일제강점기 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밀약이 있습니다. 간도 밀약이에요. 걔네들끼리 조심스럽게 숨어서 치고 그죠? 속닥속닥속닥 한 거죠. 일본은 뭐를 원했냐? 일본은 이 청나라 중국 땅에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부설권을 원했고요. 또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석탄 채굴권을 원했습니다. 대신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죠. 청나라야, 거기 간도 너네 줄게. 그 이전에 일본은요, 이 간도를 조선 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청나라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청나라의 그 중국의 철도 부설권과 석탄 채굴권을 따내죠. 아무튼 그러한 밀약으로 이렇게 간도가 넘어갔는데요. 국제법상 우리의 주권이 빼앗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교 협약은요. 주권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 이전의 협약은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도 무효예요. 그런데 중국이 워낙에 그런 강대국이고 사실 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국경 협상은 조금 무리가 있죠. 북한 위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도 문제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그런데요. 이 간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이고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원래 조선족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높았는데 물론 광복 이후에는 한국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인구가 좀 줄었어요. 그러다가 자연 증가,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전쟁 이후에 혹은 좀 식량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대를 이루어요. 그 이후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를 선생님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중국에는요, 50여 개의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수민족들은 독립을 하고 싶은 민족들도 꽤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소수민족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토도 넓히고 중국의 인구도 넓히고 거기에 포함된 지하 자원도 다 중국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대한 중국인화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모여 살게 안 놔두는 겁니다. 이 소수 민족들을 조금 동화시키는 정책을 하려면 중국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소수 민족을 조금 시켜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조선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 한족,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 한족이죠. 한족의 그 이주 정책. 왜? 소수민족 동화 정책 때문에 이주가 되면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산화 억제 정책 혹은 뭐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인식이 바뀌면서 자녀에 대한 인식 혹은 정책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늘어나지 못해요. 조선족이 지금. 거기다가 이 지역은 중국 땅 중에서도 조금 외지에 있죠. 촌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 내부에서도 북경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공업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조선인들이 이촌 향도를 많이 하고 있죠. 거기다가 한국으로의 이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요. 말투나 억양이 조금 어색하긴 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면 조선족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계신 것을 평소에도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으로의 이주 또 이 지역의 조선족의 비중을 낮추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탐스러운 자료에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땅 확실하게 잡고 갈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위치에 나왔던 지역들도 같이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 사진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도와 위도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이제 뭐 독도 당연히 독도죠, 선생님. 그리고 확인해 봅니다. 아, 경도도 가장 극동에 위치하고 있구나.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사진은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위도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만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위도를 보니까 33도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위도가 북이 33도라고 했다. 거기는 마라도다. 이거 마라도예요, 여러분. 네, 평지죠. 자, 그래서 독도하고 마라도인데, 자, 간은 빙기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나 후빙기에 섬이 되었다. 나중에 하겠지만 빙기하고 후빙기의 해수면의 차이는요, 한 140m, 최대 140m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심이 100m가 안 되는, 100m 내외의 서해는 거의 육지였어요. 하지만 독도는요, 동해상에 있는 겁니다. 평균 수심이 1000m가 넘어요, 동해는. 그렇기 때문에 빙기든 후빙기든 계속 바다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로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1번은 보기가 틀린 거고요. 나는 우리나라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극서지 우리나라의 북한 땅에 속하는 마안도입니다. 마안도. 그래서 이것은 극남이죠, 여러분. 가는 나보다 1몰 시간이 이르다.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 독도 해가 먼저 떠요. 1몰도 어떻습니까? 먼저라 그랬죠. 맞는 복이에요. 헤매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1몰 물었다고. 자, 연평균 기온입니다. 기온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은요, 위도입니다. 위도가 어디가 낮아요, 여러분? 위도, 상식적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 그러니까 마라도가 당연히 연평균 기온이 높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나가 가보다 연평균 기온은 높아야 되고요. 나는 가보다 이웃한 유인도의 거리가 멀다. 자, 이웃한 유인도. 자, 독도와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울릉도입니다. 아까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죠? 87.4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라도는요, 가까운 유인도가 제주도예요. 제주에서 약 11킬로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마라도 갔다 왔다 그랬죠. 그때가 김연아 선수 밴쿠버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이 딱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 가는 유람선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초조했던 게 뭐냐면 20분? 한 30분도 안 가는 유람선에서 이걸 볼 수 있나 없나가 되게 초조했었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는 좀 거리가 상당하다는 거. 이건 11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라도는 독도보다 유인도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가는 어디예요, 여러분? 이제 너무 쉽죠? 독도입니다. 나는요, 이어도죠.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아까 노래도 불러드렸고요. 자, 독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아까 삼총사, 화산섬 삼총사는 동해와 마찬가지로 통상기선을 적용했다. 자, 그 다음 이어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독도는 이어도보다 연평균 기온인데 또 물어보죠. 연평균 기온은 위도야. 당연히 위도가 어디가 낮습니까? 이어도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낮은 게 맞는 말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일출 시간이 늦다. 여러분 또 물어보는데 너무 쉽습니다. 이번에는 일출 물었죠. 더 쉽네요. 어디서부터 해가 떠오르죠? 동경 180 이스트. 180 이스트부터 떠올라서 이렇게 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독도부터 떠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가가 일출 시간이 늦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틀린 보기니까.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글자, 이 위도가 먼저 눈에 띄어야 되고요. 동서로 500m, 남북으로 1.3km.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타원형, 세로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면적도 크지 않고요. 되게 앞에서 사진으로 봤지만 평탄한 편입니다. 반면에 이 나는요.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거 그 다음에 두 개의 큰 섬과 동도와 서도와 수십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이렇고 해발 고도는 이 정도 있고 급경사입니다. 아까 종상화산이라 그랬죠. 면적을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 가섬은 우리나라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 마라도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섬입니다. 자, 남쪽 땅이에요. 극남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아까 마안도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섬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실 마라도까지 천연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는요. 디귿하고 리을을 보고 나중에 푸셔도 돼요. 이걸 뭐 꼭 알고 푸는 문제, 그러니까 꼭 다 알고 풀 수는 없거든요. 모든 문제가. 그럼 아리송해. 그러면 선생님이 디귿부터 볼게요. 나섬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이건 확실히 맞죠? 너무 여러 번 했고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섬은 해상국립공원. 이런데 여러분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독도는요. 독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이런 글자를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천연기념물이다. 천연보호구역이다 라고 했지만 해상국립공원은 아닙니다. 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뭐 한려 해상국립공원이라는 국립공원, 해상국립공원이 있지만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다, 천연기념물이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그죠? 오호. 이 말이 맞는데 마라도도 2000년부터 천연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와 디귿 보기.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과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알고 있어야 될 땅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땅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때요? 꼭 지켜야겠죠. 자, 그래서 공부 잘 하시고요. 비중을 좀 두자면 독도를 나머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독도가 월등하게 시험 빈출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내신에서도 아마 독도는 꼭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탐스런 교재에서 문제풀이로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하시고 수강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